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나 물속의 잠수부한테는 한 가지 이상의 힘이 작용하겠죠. 이때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니까 R자 힘을 가지고서 F는 ma라는 식을 이제 계산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요, 어떻게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R자의 F는 F1 플러스 F2 플러스 F3에서 쭉 나가서 하면은 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합하면은 ma라는 이런 식이 성립할 겁니다. 이제 여기 나무 상자가 있죠. 근데 여러 사람이 상자를 미는 대신에 준호하고 정국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이 나무 상자를 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무 상자에는 F1, F2 두 힘과 지구 중심에서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의 수직항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R자 힘을 구할 때는 힘의 크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도 잘 따져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력과 수직항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정반대이니까 서로 상쇄되겠죠. 그러면 준호가 나무 상자를 미는 힘 F1하고 정국이가 나무 상자를 미는 힘 F 힘만 남게 돼서 이 두 개의 힘을 가지고서 R자 힘을 따져보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힘을 플러스 F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을 마이너스 F라고 해서 이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R자 힘 F는 F1-F2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ma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속도 a는 m분의 F1-F2라고 식을 변형해서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준호보다 정국이가 더 세게 상자를 민다고 하면은요, 즉 F1보다 F2가 크다고 하면은 F1-F2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러면 가속도 역시 0보다 작을 겁니다. 그럼 R자 힘은 어디로 작용할까요? 당연히 정국이가 상자를 더 세게 밀었으니까 정국이가 상자를 미는 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나무 상자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동하고 있는 나무 상자에 준호하고 정국이가 이 나무 상자를 이제 서로 밀었거든요. 근데 준호와 정국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나무 상자에 힘을 줬어요. 근데 정국이가 준호보다 힘을 더 많이 줬다면 나무 상자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무 상자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속도 방향과 상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나무 상자의 속도는 또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나무 상자가 정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준호와 정국이가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고 또 정국이가 조금 더 큰 힘을 줬다면은 상자는 이제 왼쪽으로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고 속도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닥 위에 놓인 질량이 10kg인 상자를 이제 밀기 시작했거든요. A와 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 10N과 12N으로 밀고 있고요. C와 D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각각 10N과 13N으로 상자를 밀고 있다고 하면 이 상자의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이제 상자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제 무시를 하고요. 가속도를 구하려면 뉴턴 제2법칙인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F는 ma에서 a는 n분의 f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서 식을 놓고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힘은
F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나무 상자를 밀었으면 F는 이제 그 사람이 미는 힘 그걸 놓고 계산하면 간단히 끝날 텐데 네 사람이 밀고 있잖아요, 상자를. 그리고 방향도 이제 양쪽 방향에서 이제 A, B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C, D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알짜 힘으로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고,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짜 힘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힘을 플러스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을 마이너스로 놓고서 계산을 하면은요, 알짜 힘 F는 FA 플러스 FB 플러스 FD가 되겠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고서 계산하니까 A와 B가 미는 힘은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어. 이제 플러스 10N 그리고 플러스 12N 하면 되고, C와 D가 미는 힘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0N 플러스 마이너스 13N 이렇게 해서 알짜 힘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알짜 힘은 마이너스 1N이 되거든요. 상자의 질량이 10kg이라고 했으니까 질량과 알짜 힘의 크기를 가지고서 F는 ma라는 공식을 통해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도 A는 m분의 F에서 알짜 힘이 마이너스 1N이고 이 상자의 질량은 10kg이니까 10kg분의 마이너스 1N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1 m/s 제곱이 됩니다.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 0.1 m/s 제곱이라는 말은 가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만약에 상자가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 있었다면 상자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가속도 0.1 m/s 제곱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르래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천장에 도르래가 있고요. 도르래 양쪽에 질량이 M1인 벽돌 A하고 질량이 M2인 벽돌 B가 줄로 연결된 채 매달려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질량 M1이 M2보다 작다면, 즉 벽돌 A가 벽돌 B의 질량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벽돌 B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냐면 벽돌 B가 A보다 더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벽돌 A는 도르래 쪽으로 이제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르래 쪽으로 끌려 올라갈 거고요. 이때 알짜 힘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벽돌 B가 이제 도르래와 줄을 통해서 벽돌 A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요, 벽돌 B는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벽돌 A에 의해서 자유낙하를 방해받았잖아요. 그리고 벽돌 A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 힘의 크기는 장력과 크기가 같을 겁니다. 벽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알짜 힘 F는 M2G-T가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벽돌 B에 작용하는 중력 M2G에서 벽돌 A에 의해서 방해받는 힘, 그 힘은 또 T가 그 T를 빼준 게 바로 알짜 힘이 되겠죠. 그리고 장력 T는 벽돌 A의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알짜 힘 F는 M2G-M1G가 되고, 이거 정리하면은 M2-M1 곱하기 G가 됩니다. 벽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한번 다시 요것도 살펴보면은, 벽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먼저 살펴보기 전에, 벽돌 A는 벽돌 B에 의해서 도르래 쪽으로 이제 끌려 올라가니까 그 알짜 힘은 장력 T 마이너스 장력 T에서 M1G를 뺀 값이 됩니다. 이건 다시 M2G-M1G로 고쳐 쓸 수가 있고, 이거 정리하면은 M2-M1G가 됩니다. 즉 이 시스템에서 도르래에 A와 B라는 벽돌이 달려있을 때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각각의 벽돌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바로 M2-M1 곱하기
G가 된다는 소리죠. 이번에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 위에 화분이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보면 탁자 위에 화분이 있죠. 또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식물이 뭐냐면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인도 고무나무는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없애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자, 화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 화분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화분이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화분은 지구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화분에도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화분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화분이 땅속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땅속으로 꺼지지 않고 또 중력 가속도 G가 작용하는데 근데 이 화분에 이제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즉 화분이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힘이 작용해서 알자 힘이 0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중력을 방해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힘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고 했죠. 책에서는 수직항력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면이 물체를 수직 위로 미는 항력이라고 했습니다. 수평면에서 수직항력은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화분은 탁자 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화분이 평평한 탁자가 아니라 마찰이 없는 기울어진 어떤 빗면 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분은 이제 쭉 빗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중력과 수직항력 가지고서 이것을 설명해 보면은 수직항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지 않고 또 방향도 정반대가 아니어서 서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력과 수직항력에 의한 알자힘이 있고 그 알자힘의 방향은 이제 빗면을 따라서 쭉 아래쪽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자힘을 따라서 화분이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앞에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이죠. 그리고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죠. 가속도가 0인 경우에는 0인 운동은 또 직선 운동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앞에서 이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같습니다. 등속도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의 예로 뭐가 있냐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무빙 워크, 즉 자동 보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원영이라는 학생이 공항에서 이제 무빙 워크에 올라섰다고 해볼게요. 원영이가 무빙 워크에 가만히 서 있는 동안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등속도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영이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속력도 변하지 않고 또 운동 방향도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직선으로 이제 뻗은 철도 위를 이제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기차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차는 이제 철로를 따라서 곡선도 지나고 또 역 부근에서 속도도 줄이고 역을 지나고 나서는 속도도 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쭉 달리다가 어떤 기다란 직선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 기다란 직선 구간에서 이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면요, 그 순간에는 기차는 일시적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열차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열차 역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이 무빙워크, 즉 자동보도는 이제 공항에 있는 자동보도가 아니라 전철역에 있는 자동보도예요. 이제 전철역에서 이제 환승 구간에서
사람들 이동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빙 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할 때 무빙 워크에 서 있는 원형이나 또 직선 구간을 달리는 열차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죠. 근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형이와 열차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수직항력도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또 열차는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 방향의 추진력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R자 힘은 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속에 있는 잠수함의 경우를 따져볼게요. 웬디가 했어요. 웬디라는 사람이 함장으로 있는 그 잠수함이 지금 물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냐면은 부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또 물에 의한 마찰력 등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력의 크기는요, 탱크에 담긴 물의 양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잠수함의 상승과 하강은 중력과 부력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잠수함이 뜨거나 가라앉는 것은 이제 중력과 부력의 합력으로 결정이 되는데, 잠수함이 물속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중력과 부력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이제 물 위로 떠오르려는 부력과 이제 잠수함을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중력의 합이 0이 되면은 이제 R자 힘이 0이 되니까 물속에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근데 잠수함이 일정한 속도로 수직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잠수함이 상승하면은 물의 저항력이 생기지만 잠수함의 가속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0이죠. 근데 이 경우를 따져봤을 때 잠수함이 상승하면 물의 저항력이 생기지만은 이제 가속도가 0이니까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R자 힘이 바로 0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R자 힘이 0이라는 것은 이 잠수함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중력과 물의 저항력이 있고 또 부력이 있는데, 중력과 물의 저항력의 합이 부력과 크기가 같아서 잠수함은 일정한 속도로 물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탁자 위에 있는 화분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잠수함의 운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요, 정지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자 힘이 0이라는 거죠. 자, 요번에는 속도가 변하는 물체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운동이 바로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잖아요. 등속도 운동의 예로 든 무빙워크도 이제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무빙워크가 정지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지를 할 때거나 이제 꺼져 있던 무빙워크가 이제 서서히 이제 공항이 문을 열고 또 지하철역이 이제 문을 열면서 무빙워크가 또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때도 또 속도가 변하고요. 즉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무빙워크에서도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 속에서 장난감 비행기가 이제 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줄을 매달려서 빙빙 원을 돌고 있는데, 이 빠르기가 일정하다고 할 때도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이 장난감 비행기 운동 방향은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제 운동 방향이 있잖아요. 즉 시시각각 운동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빠르기는 일정하다 할지라도 이 장난감 비행기의 속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자, 이 원영이가 요번에는 무빙워크를 타는 대신에 공을 위로 던져 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원영이가 공을 수직 위로 던져 올렸다면 그 공은 연직 상방 운동을 하겠죠. 그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던져봐서 어렸을 때 이제 차마 이제 해봐서 알고 있죠. 공은 하늘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될 거고, 0이 된 다음에는 다시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속도가 늘어나겠죠. 이때 원영이가 던져 올린 공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던져 올린 다음에는 따로 힘을 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공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할 것이고요. 그 가속도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연직 상방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공의 속도는 변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가속도의 방향도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상식으로 알고 있죠. 바로 중력이고, 중력 역시 힘의 방향은 그러니까 중력에 작용하는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뉴턴 제2법칙은 이러한 법칙이다, 가속도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속도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힘의 방향, 즉 중력 방향도 아래쪽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달리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페달을 밟는 동안 발생한 추진력이 있을 거고,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공기저항을 느낄 테니까 공기저항과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이제 움직이도록 이제 페달을 밟았다면 자전거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앞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기차처럼 0이 될 거고요. 이때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과 같은 크기의 추진력을 내면은 되겠죠. 자, 간단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의 질량의 합인 100kg인 자전거가 직선 도로를 20km/h의 속도로 이제 달리고 있어요. 10초 동안에 자전거의 속도를 25km/h로 증가시켜서 앞선 주자를 이제 추월하려고 하거든요. 주행 중인 자전거에 작용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자전거에는 얼마의 추진력이 필요할까요? 즉 25km로 시속 25km로 속도를 늘리려면 얼마만한 힘을 줘야 되느냐, 그 문제가 되겠죠. 자전거에 작용하는 R자임은 추진력 F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스몰 f의 합력일 거고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스몰 f는 추진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힘을 분석하면 먼저 R자임 F는 추진력 F에서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스몰 f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속도를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에 관한 식 있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 기억하시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속도를 20에서 25km/h로 높이는 동안에 가속도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가속도 A는 T분의 V-V0가 될 거고요. 왜냐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에서 A만 이제 우변에 남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하면 여기처럼 T분의 V-V0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값을 대입하면은, 자, 나중 속도가 이제 25km/h잖아요. 그래서 2.5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이제 처음 속도 20km/h를 빼주고 이걸 다시 시간 10초로 나눠주면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은 약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m/s 제곱, 즉 0.14 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뉴턴 제2법칙에 따르면 그 공식이 F는 ma잖아요. 여기서 F는 R자임 F니까 F는 ma에서 F는 R자 힘이 되겠고, R자 힘은 내가 페달을 밟는 추진력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스몰 f를 뺀 게 되겠죠. 그래서 R자 힘은 F-스몰 f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FMA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자전거에 필요한 추진력은 이 F만 남기고서 이제 스몰 f를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추진력 F는 스몰 f와 ma의 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9N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5N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 이제 문제에서 제가 빠뜨렸어요. 주행 중인 자전거에 작용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이제 5N이거든요. 그 힘이 5N로 일정한데,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그 방해하는 힘이 5N이다 라는 정보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5N이 나왔냐, 그게 좀 당황하시겠는데, 문제에 5N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질량이 2만 kg인 잠수함이 물속에 정지했어요. 잠수함이 1m/s 제곱의 가속도로 떠오르려면 부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물의 저항력은 무시할게요. 떠오르려는 잠수함에 작용하는 알짜이면 떠오르려는 부력과 잠수함의 중력의 합력이 될 겁니다.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부력은 윗방향으로 작용하니까 R자임 F는 F-W가 됐고, 이때 F는 부력이고 W가 뭐냐면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라고 한 것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부력 F잖아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F는 R자임 더하기 중력 W가 됩니다. 잠수함은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질량은 2만 kg, 즉 20톤이니까 R자임 F는요, 힘은 F는 ma잖아요. m이 뭐냐면 2만 kg, 2 곱하기 10의 4승 kg이 되겠고,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은 R자임 F는 2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됩니다. 근데 W는 중력이죠? 중력은 어떻게 돼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질량 2만 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이거 계산하면 1.96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됩니다. 이건 약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되고요. 그럼 부력 F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력 F는 자, R자임 더하기 중력이 바로 부력이 되니까 R자임 2 곱하기 10의 4승 뉴턴, 그리고 중력 2 곱하기 10의 5승 뉴턴 더하면은 2.2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됩니다. 즉 잠수함이 1m/s 제곱의 가속도로 이제 물 위로 떠오르는데 필요한 부력은 여기 나와 있듯이 2.2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뉴턴의 제2법칙, 즉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